비가 내린 뒤에 영등포역 앞 거리에는 물기가 채 가시지 않은 채로 흙먼지와 섞여 있었다. 출퇴근길에 바쁜 사람들은 한 손엔 우산을, 한 손엔 가방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틈 사이 한 소녀가 무릎을 꿇은 채 작은 손을 내밀고 있었다. 제발 1,000원만 주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요. 길 가는 사람들은 외면했다. 어떤 이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짧은 한숨과 함께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소녀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내민다. 낡고 얇은 겉옷 아래로 떨리는 몸이 보였다. 하지만 이 생활도 익숙했다. 하루, 이틀, 한 달 몇 년째 이렇게 살아왔다. 그때 도로 위에서 고급스러운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키가 크고 반듯한 이목구비를 가진 중년의 남성. 그의 손목엔 비싼 시계가, 발에는 윤이 나는 구두가 있었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에게 다가가 엎드렸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요. 남자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스쳐 지나가려 했다. 이런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는 하루에도 몇 명씩 본다. 하지만 문득 수아의 귀에서 반짝이는 금빛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저 귀걸이? 낯설지 않았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떠오른다. 금으로 만들어진 섬세한 곡선이 돋보이는 귀걸이. 그것은 이 귀걸이 어디서 난 거지? 수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남자는 숨이 멎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눈, 깊은 갈색의 눈동자, 오뚝한 코, 또렷한 이목구비, 그 모든 것이 어딘가 익숙했다.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이 귀걸이 어디서 났냐고 묻고 있다. 수아는 당황한 듯 귀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이거 엄마가 준 거예요. 엄마가. 남자의 얼굴이 경직됐다. 네, 엄마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소중한 거라 함부로 팔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면 혼나요. 남자의 손이 떨렸다. 수십 년 전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한지수. 그녀에게 선물했던 귀걸이였다. 그가 불안한 눈빛으로 다시 수아를 바라보았다. 너희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수아는 경계하듯 그를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한지수예요. 그 순간 남자는 마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한지수.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강렬하게 때렸다.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피어올랐다. 그럴 리가 없어. 남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눈앞의 소녀는 너무나도 자신과 닮아 있었다. 너희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몰라요. 엄마도 말 안 해줬고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남자의 심장이 요동쳤다. 한지수와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다. 그가 부모님에게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던 날. 차가운 외면, 격렬한 반대, 그리고 결국 지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날. 그는 지수가 아이를 낳았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오히려 지수가 아이를 지웠을 것이라 굳게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소녀는 그의 딸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현실이 맞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리고 다시 수아를 보았다. 내 나이는 몇 살이지? 17살이요. 정확했다. 연도까지 맞았다. 그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듯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수는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온 것인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남자는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머리가 복잡해졌다. 아저씨 괜찮아요? 수아는 걱정스러운 듯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남자의 눈가에 그제야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이 아이가 그의 딸이 맞다면 그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 어머니를 만나야겠다. 수아는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운명의 바퀴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지수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게 어딨어. 내가 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2008년 늦봄의 캠퍼스. 강현우는 명문대 경영학과 3학년, 한지수는 같은 학교 국문학과 2학년이었다. 둘은 운명처럼 만났다. 우연히 같은 교양 수업을 들으며 마주쳤고 현우는 활기차고 솔직한 지수에게 금세 마음을 빼앗겼다. 지수도 마찬가지였다. 따뜻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의 현우는 그녀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마주치고 카페에서 서로의 과제를 도와주며 가까워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둘은 연인이 되었다. 그 시절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현우야, 나중에 꼭 조그만 서점을 열고 싶어. 서점. 커피도 팔고 내가 좋아하는 시집이랑 소설을 가득 채울 거야. 사람들한테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난 내 옆에서 경영을 도와줄게. 정말. 그럼 내가 내 꿈 꼭 이루게 해줄 거야. 둘은 같은 꿈을 꾸었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다. 밤새도록 서울의 거리를 걸었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지수에게 현우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현우에게 지수는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무렵 현우는 집으로 불려갔다. 그의 부모님은 이미 지수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한지수, 국문학과라며 가난한 집 딸이잖아. 아버지, 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넌 우리 가문의 후계자야. 가벼운 연애야 눈 감아줄 수 있지만 결혼,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해, 현우야.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가문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해. 엄마, 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사랑이면 다 되니 내 인생, 내 혼자 사는 거 아니야. 현우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저한테 지수를 버리라는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그날 밤 현우는 밤새도록 지수를 생각했다. 지수를 버릴 수 있을까? 버릴 수 없다. 그러나 지수를 지킬 수 있을까? 그 역시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균열이 시작된 것은. 며칠 후 지수는 불안한 얼굴로 현우를 만났다. 현우야,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무슨 일 있어? 현우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우리 잠시만 시간을 가지자.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만. 그래, 나 정리해야 할 게 많아. 그게 무슨 뜻이야? 현우는 차마 정면으로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나중에 더 좋은 때에 만나자. 좋은 때,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다. 우린 지금도 충분히 좋아. 아니, 나한텐 내가 전부야. 근데 무슨 좋은 때를 기다리라는 거야? 지수야, 제발. 제발 뭘.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지 알고 있어. 나도 힘들어. 내가 힘들다고. 그럼 난 뭐가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이별을 통보하는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데.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함께 하자고 했잖아. 내가 내 꿈 이루게 해준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내 부모님이 반대해서. 그거야.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수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걸 알아버렸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떨궜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날 사랑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끝이 났다. 지수는 그 후로 연락을 끊었다. 현우도 잊으려 했다. 아니, 잊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몇 달 후 한 친구에게서 들려온 소식. 지수 휴학했대. 아무래도 애가 생긴 것 같아. 현우는 웃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말도 안 돼. 진짜야. 근데 지수가 누구한테도 말 안 해. 아마 지울 것 같아. 그렇겠지. 그래야 했다. 그래야만 했다.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는 그 후로 다시는 지수를 찾지 않았다. 지수는 사라졌고 그는 그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17년이 지나고 그가 버렸다고 믿었던 사랑이
그가 지워졌다고 믿었던 아이가 바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밤늦은 사무실.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있던 강현우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가 몇 시간 전 비서에게 지시한 조사 결과였다. 한지수 47세. 미혼, 영등포구 반지하 거주,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 및 식당 보조 아르바이트 중, 딸 한수아 7세, 고등학생, 생계곤란으로 자퇴 후 생활비를 벌며 구걸. 현우는 서류를 한 번 더 훑어 지수가 저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는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밝고 꿈이 많은 사람이었다. 작은 서점을 열고 싶어 했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어 했다. 그런 지수가 반지하에서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왔다고? 현우는 억지로 숨을 삼켰다. 비서. 네, 회장님. 수아가 사는 곳으로 가자. 비서는 살짝 놀랐지만 곧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 현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숨을 삼켰다. 오래된 반지하 건물, 녹슨 철문, 곰팡이, 자국이 선명한 벽. 여기서 지수가 살고 있다고?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차마 초인종을 누를 수 없었다. 그러나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지수였다. 그녀는 변해 있었다. 예전에 환하고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머리카락은 묶여 있었고 손에는 물기가 가득했다. 설거지를 하다 나왔는지 앞치마에는 젖은 자국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그녀도 그를 보자마자 멈춰섰다. 강현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수야. 현우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집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엄마, 누구야? 수아였다. 지수는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다 다시 현우를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여기까지는 왜 온 거야? 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랐어. 몰랐으면 됐잖아.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알았으니까 가. 지수야,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할 자격이라도 있어. 현우는 할 말을 잃었다. 17년이야, 강현우. 17년 동안 너는 어디 있었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 한 번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현우는 입을 떼려 했지만 지수의 눈빛에 말이 막혔다. 너는 떠났어. 그렇게 결정했잖아.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했어. 너 없는 삶을 살기로 했다고. 지수의 눈이 붉어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다고. 너무 늦었어, 강현우.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버텼을 거야. 힘들어도 버텼을 거고 우리 수아랑 그냥 살아갔을 거야. 그런데 넌 왜 이제 와서 나를 흔드는 거야? 현우의 손이 떨렸다. 나는 널 떠난 게 아니야. 웃기지 마. 정말이야. 난 우리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떠났어. 지수가 비웃었다. 그건 지킨 게 아니야. 현우야. 그냥 버린 거야.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지수의 말이 너무도 정확했다. 난 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난 내가 아이를 지웠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수는 숨을 헉 하고 삼켰다. 그녀는 그를 노려봤다. 그래서 그걸로 마음 편했어. 아니,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날 잊을 수 있었어. 아니,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현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지수의 얼굴, 그녀의 눈물, 그녀의 아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너무도 힘들게 살아왔다. 그걸 알면서도 그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현우는 한 걸음 다가갔다. 지수야, 내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됐어.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늦었어, 현우야. 우린 끝났어.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수아가 문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지수는 굳어졌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빠야. 수아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렇게
17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늦은 밤, 영등포의 좁은 골목길. 강현우는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앞에 놓인 검은색 서류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현금 1억 원이 담겨 있었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직접 전하시겠습니까? 현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을 열고 반지하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지수였다. 지수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현우는 읽을 수 있었다. 피곤함과 혼란과 그리고 깊은 상처. 현우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 지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주아를 위해 쓰라고.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필요 없어. 지수야, 난 시혜를 받으려고 살지 않아. 현우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지수의 표정이 굳었다.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딸한테 주는 거야. 그 순간 지수의 손이 움켜쥐었다가 다시 풀렸다. 그녀는 낮게 숨을 내쉬며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다. 우린 여기까지야, 강현우. 현우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제발, 필요 없다고 했잖아. 너는 괜찮을지 몰라도 수아는 다르잖아. 그녀의 얼굴이 딱 멈췄다. 현우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천천히 말했다. 수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며. 지수의 숨이 얕아졌다. 그 아이, 내 자존심 때문에 더 힘들어야 해. 내가 못 해준 17년 이제라도 갚을 수 있게 해줘. 지수는 그를 노려보았다. 이제 와서 후회해. 후회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현우는 한 발 더 다가가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너도 알잖아. 이건 내 책임이야.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걸로 끝이야. 현우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지수는 봉투를 들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날 밤 창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엔 구겨진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다. 며칠 뒤 수아는 새 책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나 학원 등록했어. 지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멈춰섰다. 학원, 응. 수학이랑 영어. 아줌마가 등록비도 할인해 주셨대. 그리고 이거 봐. 수아는 새 운동화를 신은 발을 내밀었다. 엄마가 사준 거 진짜 예뻐. 지수는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다가 결국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잘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게 최선이겠지. 최선이었을 거야.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강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마주하고 있었다. 입양이요? 변호사가 놀란 듯 물었다. 현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 딸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다. 어려울 겁니다. 이미 성인이 된 아이도 아니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생모의 동의도 필요하고 가족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가족. 현재 회장님께서 법적으로 혼인 중이신 상태이기 때문에. 현우의 손이 움켜쥐어졌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내가 제정신이야? 강현우의 어머니였다. 기품 있는 한복을 입은 그녀는 노려보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금 그 아이를 입양한다고? 어머니, 내가 정말 이 집안을 욕보이고 싶어서 그래. 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욕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짓이 다 망신이야. 그 애 어디서 굴러들어온 애인지도 모르는데 내 핏줄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그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삼가주세요. 너, 내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뭔지 잊었니? 내 가정을 지키는 거야. 그럼 제 딸은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 아이는 나한테도 이 집안에도 아무런 의미 없어. 어머니,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여자랑 애한테 돈 좀 쥐어주고 다시는 너한테 얼씬도 못하게 해.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넌 가족을 버리는 거야.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현우가 고개를 돌리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문틈 사이로 한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모든 걸 들은 얼굴이었다. 지수야.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실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현우는 다급하게 그녀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지금 나가면 넌 우리 가문에서 더 이상 강현우가 아니다. 현우는 멈춰섰다. 그는 문을 바라보았다. 그 너머로 지수의 뒷모습이 보였다. 지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그녀를 잃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는 한 번 더 선택을 해야 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 강현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응접실은 이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풍스러운 대리석 테이블 너머로 앉아있는 그의 부모님. 어머니는 단정하게 정리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묵직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여전히 정장을 입은 채 굳어진 얼굴의 강현우가 서 있었다. 들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담긴 감정은 날카로웠다. 사생아를 입양한다고? 현우의 손이 움켜쥐어졌다. 사생아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부르길 바라니? 우리가 모르는 손녀라도 된다는 거야. 그 아이는 내 딸이에요. 아버지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제라도 수아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책임 안 지다가 이제 와서 몰랐으니까요. 몰랐다고 어머니가 비웃었다. 몰랐으면 그냥 모른 척 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책임 운운할 자격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니? 현우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전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았어야지.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난 널 위해 모든 걸 준비해왔어. 최고의 교육, 최고의 미래, 그리고 가장 적합한 결혼 상대까지.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모든 거 한순간에 망치겠다고? 그게 망치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되겠니? 내 아이를 지키는 일입니다. 웃기지 마라.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다. 너는 강씨 가문의 장남이야. 이 가문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야. 그런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애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흔들겠다고? 수아는 내 딸입니다. 그럼 내 가정은? 순간 현우의 손이 멈칫했다. 아버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너 지금 결혼한 상태야. 내 아내는, 내 아들은, 그들은 뭐가 되냐? 내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내 가정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니? 현우는 묵묵히 바라봤다. 아버지는 한 걸음 더 닫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여자한테 다시 가서 돈을 더 쥐어주고 깔끔하게 끝내. 그 아이? 입양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어. 현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수아는요? 그 애야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 애는 아직도 국어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표정을 굳혔다. 그 애는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어요. 내 아이인데 그렇게 내버려 두라고요? 지금까지 내버려 둔 거나 다름없잖아. 그건 제가 몰랐으니까요. 지금 안다고 해서 내가 뭘 바꿀 수 있는데. 현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걸 바꿀 겁니다. 어머니가 짧게 비웃었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너도 가만히 있지 못할 거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너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가문을 버리겠다는 거야? 현우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는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아버지, 사회적 이미지, 기업의 입장, 생각이라도 해봤어.
지금 당장 내가 그 애를 받아들이면 너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영향받을 거야. 기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지. 주주들은 난리칠 거고 내 자리도 흔들릴 거다. 이건 단순히 내 인생 하나가 아니야. 내가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아이는 평생 강 회장에 숨겨진 사생아로 낙인 찍힐 거라고. 순간 현우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겠다고? 아버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 마지막 기회를 줄게. 내가 수아를 받아들이는 순간 넌 우리가 준비한 길을 포기하는 거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어. 가족을 버릴 수도 있어. 현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수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봤다. 그리고 마침내 차갑게 말했다. 좋아. 그럼 내 선택을 존중해 주지. 아버지. 하지만 기억해둬라. 너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다. 어머니가 얼굴을 돌렸다. 나가라. 현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려 집을 나섰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강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수아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너무 넓었다. 그동안 살아왔던 반지하 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다란 공간이었다. 바닥은 반짝였고 거실 한가운데엔 커다란 소파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천장에서 은은한 샹들리에 빛이 쏟아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삼키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우리 집 맞아요? 옆에 서 있던 강현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가 살 집이야. 수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 한쪽엔 책장이 가득했고 계단을 올라가면 방이 여러 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지금까지 그녀가 살아왔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이렇게 넓은 집에서 나 혼자 살아도 돼요? 현우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 수아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현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한쪽 문을 열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수아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창문. 수아는 천천히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햇빛이 쏟아졌다. 이제 더 이상 창문이 습기로 가득한 반지하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걸까? 더 이상 밤마다 곰팡이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는 걸까?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꿈 같아요.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꿈 아니야. 수아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수아는 한 걸음 다가왔다. 아저씨, 저한테 진짜 아빠가 되어줄 수 있어요? 현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래.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직은 어색한 손길로 작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수는 한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현우가 마련해준 새 아파트 앞에서 서성였다. 그녀는 한동안 문 앞에서 서 있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엄마. 수아가 문을 열고 달려 나왔다. 지수는 순간 울컥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쓰며 딸을 바라봤다. 잘 지내? 수아는 활짝 웃었다. 응. 여기 진짜 좋아. 방도 따뜻하고 창문도 크고 침대도 푹신해. 엄마, 들어와서 봐. 그 순간 안쪽에서 현우가 걸어 나왔다. 지수의 표정이 굳었다. 현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들어와. 괜찮아. 잠깐이라도. 지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내부를 둘러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깨끗했다. 따뜻했다. 이곳에서 수아는 정말 잘 지낼 수 있겠구나.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수아는 밝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수아는 책상 위에서 뭔가를 집어들었다. 엄마,
나 이제 공부 다시 시작할 거야. 지수는 멈칫했다. 공부, 응, 이제 학원도 다니고 검정고시도 준비할 거야. 나 대학 가고 싶어. 그 순간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동안 이 아이에게 너무나도 많은 걸 포기하게 만들었다. 학교도, 친구도, 꿈도. 하지만 지금 수아는 다시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강현우 덕분이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수아는 엄마의 반응을 살피다가 조용히 지수를 안아버렸다. 엄마, 나 여기서 행복할 것 같아.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딸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녀도 함께 변화할 것인가? 밤이 깊어갔다. 현우는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제 한지수 씨도 마음을 여는 것 같네요.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직이야. 하지만 수아 양도 많이 적응했고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겁니다. 현우는 천천히 손을 꽉 쥐었다. 지수가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비서는 조용히 운전대를 돌렸다. 현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문을 열어야 했다. 늦은 밤,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 지수는 테이블에 놓인 커피잔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으로 잔을 감싸며 온기를 느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 맞은편 강현우가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다. 잘 지내?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수는 조용히 커피를 저으며 답했다. 내가 해준 집에서 사는데 불편할 리가 없잖아. 현우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무슨 얘기하려고 불렀어?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지수의 손끝이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 위에 반짝이는 조명들이 흔들렸다. 그런 말 하지 마. 현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지수야, 이미 늦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널 다시 만났고 이제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어. 지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걸 이제야 안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나 이제라도 내 옆에 있고 싶어. 현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넌 결혼했잖아. 현우의 표정이 굳었다. 지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 나도 잊고 싶을 때가 있어.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아. 그 사람과 정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법적으로는 내 아내야. 현우는 말이 없었다. 지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혼할 거야? 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무 쉬운 대답이겠지. 현우는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나도 고민했어. 그래. 하지만 내 입장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야. 지수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다. 따뜻했다. 하지만 이 손을 다시 잡는다면 그녀는 또 한 번 상처받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혼한다고 해도 난 널 받아줄 수 없을 거야. 현우는 그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지수는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어. 지수야, 난 그냥 우리 수아가 잘 자랄 수 있길 바랐어. 그게 전부야. 우리도. 현우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기회를 놓쳤어. 현우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빼내며 쓸쓸하게 웃었다. 넌 좋은 사람이야, 현우야. 하지만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없어.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지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난 널 기다리지 않아.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지금이라도 와줘서.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창밖의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왔다. 고급 사무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다. 강현우는 회장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눈을 감았다. 이틀 전 지수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넌 좋은 사람이야, 현우야. 하지만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없어. 그녀의 마지막 미소, 그리고 차갑도록 담담했던 목소리.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회장님, 이 사진들이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현우는 눈을 뜨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예상했던 일이군. 그는 넥타이를 다시 매만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보자. 이사회실. 긴 테이블을 따라 중년의 이사들이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 중심에서 강현우의 아버지가 서늘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건가? 현우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이 사진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서류를 던졌다. 회장님, 이미 언론에도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강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다. 그 아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그게 사실입니까? 또 다른 이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조용히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사실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미쳤군. 이게 기업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할 행동인가? 이 일로 인해 주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얹었다.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그 사실을 숨길 생각도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가정을 버리겠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냉랭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도 가족에게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 사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회장님, 한 아이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 회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눈빛을 날카롭게 바꾸며 단호하게 말했다. 제 딸을 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순간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노려봤다. 이걸로 내가 얻을 건 뭐냐? 현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지켜야 할 것.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러다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내 마음대로 해봐라. 다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너도 잘 알겠지. 현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알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지수는 수아와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수아는 새로 산 문제집을 펼쳐 보였다. 엄마, 나 이 문제 풀어봤는데 맞았을까? 지수는 문제를 살펴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잘했네. 수아는 환하게 웃었다. 지수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게 정말 최선일까?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다. 강현우가 주는 도움도, 그가 다시 삶에 들어오는 것도. 하지만 수아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늘 어깨를 움츠렸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엄마,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아저씨를 어떻게 생각해? 지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아빠야. 그런데도 같이 안 사는 거야?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른들 사정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나한테는 좋은 아빠 같아. 지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아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엄마, 난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이대로가 좋아. 지수는 가만히 딸을 바라봤다. 이대로. 아마 이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겠지. 그녀는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럼 그대로 지내자. 수아는 밝게 웃었다. 지수는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게 최선일지도 몰라. 며칠 후, 현우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 회장님, 한지수 씨가 연락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돌아섰다. 뭐라고 했지? 비서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걸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았다. 늦은 밤, 수아는 창가에 서 있었다. 손끝에는 언제나처럼 작은 금 귀걸이가 만져졌다. 이 귀걸이는 엄마가 준 거였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귀걸이는 엄마 것이 아니라 아빠가 엄마에게 준 거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도 알게 되었다. 강현우. 그는 지금껏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세계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속으로 자신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안 자니? 조아는 천천히 돌아섰다. 강현우가 문가에 서 있었다. 조아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저씨, 아니, 아빠.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 뭐가? 조아는 귀걸이를 만지며 낮게 말했다. 이게 정말 내 운명이 맞는 건지. 현우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맞은편에 섰다. 수아야, 운명이라는 건 정해진 게 아닐 수도 있어. 조아는 고개를 들었다. 현우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운명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조아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나 이제 운명을 선택해 볼래. 몇 년 강 회장의 집안은 여전히 명문가였다. 그리고 그 명문가에 새로운 이름이 하나 추가되었다. 강수아. 그녀는 명문대에 당당히 입학했다. 언론은 처음에는 그녀를 강현우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 불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강수아, 장학생으로 선발되다. 강수아, 국제대회 수상. 강수아, 아버지를 뛰어넘을 차세대 경영인.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사생아나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현우의 부모님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조용한 저녁 식탁에서 현우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결국 내 뜻대로 됐구나.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말했다. 그 아이 생각보다 강하더라. 현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 순간 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왔구나.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식사하고 가렴. 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그녀는 이제 어떤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오후였다. 조아는 대학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다. 새 교복이 아닌 대학생이 된 자신의 모습이 아직도 낯설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가방끈을 쥐고 다른 손으로 조용히 주머니 속에 작은 물건을 만지작거렸다. 작은 금 귀걸이. 어릴 때부터 항상 엄마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물건.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것은 아빠가 엄마에게 준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엄마가 자신에게 준 것이란 걸. 조아는 귀걸이를 꼭 쥐었다.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예전에 아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귀걸이를 꺼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그것을 보며 조아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현우는 회사에서 퇴근한 후 한 카페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수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잠시 멈춰섰다. 지수도 그를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앉을래? 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이네. 그러게 둘 사이에는 어색하지 않은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다.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좋아. 요즘 잘 지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대학 생활 잘 적응하는 것 같더라. 그러게. 내가 많이 도와줬지.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결국 자기 힘으로 해낸 거야. 지수도 작게 웃었다. 그렇겠지. 잠시 후 지수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우리 이제 이렇게 지내도 괜찮겠지.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난 지금도 내가 소중해. 지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린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현우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지수는 그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다. 며칠 후, 수아는 엄마와 함께 작은 책방에 있었다. 책방의 한쪽 벽에는 새로 들어온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지수는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수아는 가게 창가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았다. 지수가 꿈꾸던 작은 공간, 예전에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했던 그 말처럼 이제 그 꿈을 이루고 있었다. 수아는 천천히 걸어가 엄마 옆에 섰다. 엄마, 오늘 손님 많았어. 응, 그래도 처음보단 많아졌지. 지수는 책을 정리하며 웃었다. 너도 도와줄래?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엄마 옆에서 책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 순간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수아야, 엄마는 아저씨를 어떻게 생각해? 지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아빠야. 그런데도 같이 안 사는 거야?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른들 사정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나한테는 좋은 아빠 같아. 지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아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엄마, 난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이대로가 좋아. 지수는 가만히 딸을 바라봤다. 이대로. 아마 이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겠지. 그녀는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럼 그대로 지내자. 수아는 밝게 웃었다. 지수는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게 최선일지도 몰라. 며칠 후, 현우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 회장님, 한지수 씨가 연락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돌아섰다. 뭐라고 했지? 비서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걸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았다. 늦은 밤, 수아는 창가에 서 있었다. 손끝에는 언제나처럼 작은 금 귀걸이가 만져졌다. 이 귀걸이는 엄마가 준 거였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귀걸이는 엄마 것이 아니라 아빠가 엄마에게 준 거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도 알게 되었다. 강현우. 그는 지금껏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세계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속으로 자신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안 자니? 수아는 천천히 돌아섰다. 강현우가 문가에 서 있었다. 수아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저씨, 아니, 아빠.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 뭐가? 수아는 귀걸이를 만지며 낮게 말했다. 이게 정말 내 운명이 맞는 건지. 현우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맞은편에 섰다. 수아야, 운명이라는 건 정해진 게 아닐 수도 있어. 수아는 고개를 들었다. 현우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운명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수아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나 이제 운명을 선택해 볼래. 몇 년 강 회장의 집안은 여전히 명문가였다. 그리고 그 명문가에 새로운 이름이 하나 추가되었다. 강수아. 그녀는 명문대에 당당히 입학했다. 언론은 처음에는 그녀를 강현우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 불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강수아, 장학생으로 선발되다. 강수아, 국제대회 수상. 강수아, 아버지를 뛰어넘을 차세대 경영인?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사생아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현우의 부모님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조용한 저녁 식탁에서 현우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결국 내 뜻대로 됐구나.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말했다. 그 아이 생각보다 강하더라. 현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 순간 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왔구나.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식사하고 가렴.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그녀는 이제 어떤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오후였다. 수아는 대학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다. 새 교복이 아닌 대학생이 된 자신의 모습이 아직도 낯설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가방끈을 쥐고 다른 손으로 조용히 주머니 속에 작은 물건을 만지작거렸다. 작은 금 귀걸이. 어릴 때부터 항상 엄마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물건.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것은 아빠가 엄마에게 준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엄마가 자신에게 준 것이란 걸. 수아는 귀걸이를 꼭 쥐었다.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예전에 아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귀걸이를 꺼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그것을 보며 수아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현우는 회사에서 퇴근한 후 한 카페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수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잠시 멈춰섰다. 지수도 그를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앉을래? 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이네. 그러게 둘 사이에는 어색하지 않은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다.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수아, 요즘 잘 지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대학 생활 잘 적응하는 것 같더라. 그러게 내가 많이 도와줬지.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결국 자기 힘으로 해낸 거야. 지수도 작게 웃었다. 그렇겠지. 잠시 후 지수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우리 이제 이렇게 지내도 괜찮겠지.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난 지금도 내가 소중해. 지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린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현우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지수는 그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다. 며칠 후 수아는 엄마와 함께 작은 책방에 있었다. 책방의 한쪽 벽에는 새로 들어온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지수는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수아는 가게 창가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았다. 지수가 꿈꾸던 작은 공간, 예전에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했던 그 말처럼 이제 그 꿈을 이루고 있었다. 수아는 천천히 걸어가 엄마 옆에 섰다. 엄마, 오늘 손님 많았어. 응, 그래도 처음보단 많아졌지. 지수는 책을 정리하며 웃었다. 너도 도와줄래?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엄마 옆에서 책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 순간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수아야,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주아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 주아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천천히 귀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이제 선택할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주아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창밖의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랑과 책임, 그리고 운명의 선택.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출생의 비밀을 넘어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와 오해로 가득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와 희생으로 변해갔습니다. 주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이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지수는 끝까지 독립적인 삶을 고집했지만 결국 딸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수아를 지켜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형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관계는 혈연보다도 더 강한 유대와 신뢰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때때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 정답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을 지고 걸어가는 것. 그렇게 우리는 우리만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